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0분간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발표해서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지도부 만찬회동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넥타이 없는 편안한 차림으로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실 정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경찰 영웅이라는 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그래서 오늘 네 분을 이제 현양을 하는데. 이어 실내로 이동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대표가 요구하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일 만에 3인 회동이 열린 겁니다. 면담 시작 전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좋아하는 무설탕 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면담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부르는 등 한 대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이슈 해결에 더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게 전부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일방적인 요구를 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는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 면담 뒤 한동훈 대표 측은 앞서 밝혔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결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실에 하고자 한 말은 전했다는 건데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실이 변화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면서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의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한 뒤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거듭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면담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애초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80분 동안의 만남을 마친 뒤 한 대표는 즉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앞서 밝혔던 세 가지 쇄신 방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부담되는 이슈들은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 반응을 묻자 대신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친한계에선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요구에 기대했던 답변들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아무런 개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공개 요구로 이미 쇄신의 시동을 건 만큼 이른바 여당 내 야당 전략으로 당정관계 재설정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대로 대통령실이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당정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일 거란 관측도 적잖습니다. 야당은 회담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김 여사 문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불통 면담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당정 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전에 회담이 예고되면서 두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당일 2차 여야 대표회담에 운을 뗀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잘 설득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또 한 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표도 곧장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실무진도 모르는 양측 대표의 직접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이후 회담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두 대표가 2차 회담을 화두에 올린 시점과 맞물려 국정기조 전환이란 큰 틀의 목표 아래 뜻을 함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여당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을 두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3천만 원 재산 신고 5차로 재판에 넘겨진 걸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발언하자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고무줄 처분, 기준 없는 기소가 문제라며 장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겁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많지만 최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생경한 모습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원내를 중심으론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는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과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한 대표와 국정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이 대표로선 때론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2년 전 김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준 거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당사자인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게 들은 전화를 근거로 관련 녹취까지 공개했는데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는 지난 2022년 6월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명태균 씨가 받아온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미공표 조사를 포함해 81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의원의 육성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돕느라 돈을 많이 썼고 그 덕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 씨 역시 강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김 여사를 거론했는데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강 씨는 이런 배경 때문에 김 전 의원이 당선 이후 매달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전언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명태균이 공이 크고 정권 창출에 어느 정도 상당한 공이 있다 그러면은 연봉이 수억 원 단위인 공공직위도 많거든요. 근데 세비 중에 절반하면 500만 원 정도잖아요. 강 씨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란 점을 부각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강혜경 증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언론 통해서 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면 야당은 명 씨를 고리로 제2의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 씨는 명 씨와 거래한 정치인이 25명에 달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도 많다며 여전히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조건부로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여권을 뒤흔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무 감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이어 명태균 씨의 각종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의혹의 핵심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장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명 씨가 여권 정치인,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여러 정무적 판단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여론조사와 공천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틀 전 조사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녹취와 폭로가 연달아 터져나오자 여권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정숙, 김혜경 여사 의혹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야당이 거세게 특검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을 막고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아침 출근길. 움츠린 시민들의 손에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가 들렸고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 털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가을이 아닌 초겨울 수준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7도. 예년 이맘때 수준이지만 15도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주 아침에 비하면 5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파주 6도, 철원 4.1도, 대전 8.5도, 전주 9도 등 내륙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첫눈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5km 상공에서는 영하 10도의 찬 공기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밀려 내려오며 지금 최저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절의 시계는 주 초반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며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남해안에 100mm,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합류하면서 22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가 그치는 수요일은 서리가 내리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절기 상강으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날씨가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나 낮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목요일 아침 기온은 7도까지 곤두박질해 11월 초 중순에 해당하는 추운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더해지는 산간과 일부 내륙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며 체감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수 있어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날씨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비가 가을비치고는 좀 많이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비 같으면 원래 그 10월에 접어들면 날씨가 좋고 비가 내려다 조금 내리는 게 보통인데 네. 올해는 좀 10월에 비가 좀 많고요. 특히 오늘도 지금 주로 이제 남부지방 제주도 쪽으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저 남해안 지역은 지금 현재 시간당 20-30mm의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상되는 비는 일단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10에서 한 5-60mm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와 전북 이 정도는 20에서 60mm 정도.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경상도 쪽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경상 지역이 30에서 80mm.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많이 내리는 곳이 남해안 지역. 한 100mm 전후, 제주 산악 쪽은 120mm까지 예상이 되고요. 가장 많이 내리는 현재 남해안 쪽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쪽으로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지금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고요. 네. 이 비는 오후 중반까지 일단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진다는 말씀이신데 강한 바람도 분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상층가 1.5km 상층에 바람이 30에서 40나트, 그러니까 한 15에서 20m 정도 지금 수속 불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전반적으로 바람은 강한 상태인데 현재 제주 남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고기압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오늘 밤부터 네. 일단 서해안 쪽으로 강풍특보가 일단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동해안과 남해안 쪽 또 다 전국이 강풍특보가 일단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내륙 쪽,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내륙 쪽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 그다음에 주로 이 해안 쪽은 20m 정도, 높이 부는 산악 쪽은 가장 심한 곳은 25m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그치고 나면은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15m 이상이면은 입간판이 날아갈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륙 쪽도 15m 이상 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같은 건 좀 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좀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해안 지역이 더 특별히 주의해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 아주 극심했었죠. 네. 대조기에다가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해안 지역이 물이 넘어와 갖고 침수되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 그 남서풍이 불어들어오고 있고 강한 바람이 대조기 아직까지도 이 간만조차가 큰 때이기 때문에 이 해안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그 바닷물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워질까요?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구름이 있었으니까 안 떨어졌고요. 오늘 낮에도 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16도 정도 낮에 기온은 내일도 아침에 일단 구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최저 기온은 10도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낮부터는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 낮에 서울 기온이 16도로 최근 기온보다 보면은 거의 한 6도에서 7도 이상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는 거의 한 체감 기온도 영상 한 4도에서 7도 사이 서울 정도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가장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모레 새벽입니다. 아침 서울 지방은 7도까지 떨어집니다. 7도 정도면은 대개 한 11월 초 정도의 기온이 됩니다. 네. 평년 기온보다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온 뚝 떨어져서 많이 추워지는데 추워지는 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평년보다 지금 기온이 높은 상태에 유지되다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추위를 좀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은데 일단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면 금요일 오후서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가면 오히려 평년보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그런 기온이 보이겠고요. 네. 그 이후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그런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10월에 들어와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요. 네. 다만 저 기옥굴이 통과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올 때만 한 2, 3일 정도 기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각별히 옷도 좀 두텁게 입고 건강관리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게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년과 비교해서 비의 양도 많이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접어들면 특히 굉장히 맑은 날이 많지 않습니까? 네. 비도 별로 안 오고 비가 오더라도 뭐 적은 양이죠. 대개 10월 평균 강수량이 대개 보면 50mm에서 60mm 사이입니다. 서울이나 뭐 대전, 대구, 광주, 전부. 특히 이제 이 10월 정도 강수량을 보면 강릉 그러니까 이 영동 지방하고 제주 지방이 좀 다소 많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전국적으로 어제까지에도 10월 평균 강수량이 거의 다 넘었고요. 네.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오버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한 거의 150mm 정도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특징이 뭐냐면 계속 제주 산악 쪽, 그다음에 남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130mm 비가 내렸거든요. 벌써. 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 지역도 1년 보통 가을 강수량이 50에서 60mm인데 어제 하루만 130mm가 내린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남해안 쪽, 강원 동해안 쪽, 그다음에 제주 산악 쪽이 유별나게 올해 가을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눈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해요. 뭐 예년보다 조금 빠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설악산 쪽에 영하로 내려가니까 네. 이게 이제 19일 밤서부터 20일 새벽 사이였죠. 네. 새벽 사이에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서 설악산 쪽으로 동풍이 들으면서 이제 눈이 한 1cm 정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작년보다는 한 이틀 정도 빨리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네. 설악산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첫눈 내리는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저 늦게 내릴 때는 12월까지도 가는 때가 있고 빨리 올 때는 10월 뭐 초순경에도 내리는 때가 있긴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작년보다 한 이틀 빨랐는데 현재 뭐 오늘도 일단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서부터는 다시 설악산을 포함해서 이제 강원도 높은 산악 쪽은 전부 영하권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지 지역은 비가 오더라도 설악산이나 이제 강원도 높은
지역 산들은 눈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또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이게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데 그러면은 가을이 이미 끝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개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상강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입동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제 가을 절기는 마지막 절기를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가을이 사실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여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도 짧아지는데 이게 이제 1912년서부터 1940년까지 그 30년과 최근에 이제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평균을 내보면은 가을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가 짧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20년대 이후로 따지면 더 많이 짧아지고 있어요. 한 6일에서 7일.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실제로 그냥 우리가 가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짧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굉장히 기온이 높았고 가을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통 기후 통계를 보면 9월 26일에 서울이 가을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10월 2일에 가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년보다 거의 한 6일 정도 늦게 일단 가을이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들어와서도 사실은 기온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을 느낌이 좀 나는데 이제 현재 보면 라니냐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네. 라니냐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북극 빙하가 지금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처추위가 좀 일찍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 때. 그래서 현재를 보면은 11월 초까지는 대개 지금 제가 어제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름 장기예보가 앙상블 예보가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그걸 보니까 11월 초순까지는 우리나라 계속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1월 초순까지는 평년보다 따뜻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11월 중순 같은 경우에 평년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은 11월 하순 정도는 평년보다 약간 춥지 않겠느냐. 아하. 기상청은 12월은 평년보다 추운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한다 그러더라도 11월 하순서부터는 평년보다 춥다고 본다면 올해 가을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가을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 기상학적 가을로 한다 그러더라도 한 달에서 한 50일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그런 게 경우가 되는 겁니다. 가을이 늦게 시작된 만큼 단풍도 이제 늦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단풍을 볼 수 있는 기간도 많이 짧아진 걸까요? 뭐 사실 이제 원래 단풍이 늦게 물들면 그 다음에 이제 만개기도 좀 늦어지면서 좀 더 길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단풍 절정 예상 시기가 나오는데 설악산이 10월 20일, 다음에 이제 오대산이 이제 절정이 이미 들었죠. 현재 들었고 북한산이 10월 28일, 그다음에 이제 내장산이 11월 5일 정도 현재 단풍이 절정에 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 단풍 절정된 곳은 오대산밖에 없고요. 네. 현재 단풍이 물든 곳, 그러니까 이제 산 정상의 20%가 단풍이 물들면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산 정상의 80%가 단풍이 물들면 저 단풍의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단풍이 들은 지역도 동쪽 산들만 주로 단풍이 들었습니다. 서쪽 산들은 아직 단풍이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평년보다 현재도 단풍이 드는 시기 한 8일 정도가 늦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도 현재 6일 정도 늦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보다 오히려 단풍 절정 시기도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늦어지고 나면은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날씨가 따뜻해서 단풍이 물이 안 들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냥 단풍이 들다 말고 색깔이 예쁘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냥 푸른 상태로.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예쁜 단풍은 안 보일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좀 그러다가 추워지면은 금방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단풍을 이제 비가 그친 뒤에 즐기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꼭 가는 게 내장산은 꼭 갑니다. 네. 내장산은 꼭 가는데 이 산림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단풍을 즐기면 가장 좋은 산을 갖다 추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중에 한 군데는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고 네. 내년서부터는 이제 5곳을 차례차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도 나오는데 경기도 가평군 연인산 명품 계곡길, 강원도 방태산 아침가리 숲길,
충남 예산군 백제 붕군길 3코스, 경남 함양군 상림 숲길, 제주 겨울의 자연휴양림 꽃자울 숲길이 어쨌든 오색 단풍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산림청이 추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니지만 올해는 저 중에 경기도 가평군은 올해 다녀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살상 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원이 확정되면 155mm 포탄부터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CBM과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 북한의 파병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엄중 항의한 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류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류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현지 시간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과 관련해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군의 작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질문해야 한다며 사실 확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과의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한 회의에서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며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사실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립감이 커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불량 국가인 북한의 병력으로 도박에 나섰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is is not merely an attack on the very integrity of the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gime.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새 역할을 강조하며 서방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боїться миру і саме тому шукає, як посилити агресію і залучити на фронт тепер і Північну Корею. Для усього світу це очевидний сигнал.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Russia is indeed turning to the DPRK for manpower, it would be a sign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the Kremlin.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직접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언급하며 함께 맞서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So we must continue to squarely face the specter of an aggressive Russia, backed by other autocrats from North Korea and Iran.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군사 장비 등을 포함한 5,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참전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엔 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북한은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인 협력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비 축소와 국제안보 관련이라는 회의 주제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은 각 당사자가 정세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진지를 무단 이탈한 북한군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주 진지에서 훈련을 받다 부대를 이탈한 북한 장병 18명이 이틀 뒤인 16일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러시아 브란스크주에서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했고 아무런 지시 없이 며칠간 숲속에 방치되자 이 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진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들은 쿠르스크주의 북한군 교관 약 40명이 러시아 군인 50명과 함께 훈련 중이었으며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군사적 풍선의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북한군의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도로에 커다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경광봉을 든 현장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16.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기울어진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운전자는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금붕동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이 어두워 노인을 못 봤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는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는 노숙인들의 집단 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 노숙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노숙인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부천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작성자는 내일 오전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게시물 IP를 바탕으로 작성자를 추적하고 부천역 일대에는 관할 경찰서 2곳과 경찰관 수십 명을 배치해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도 밀어 넘어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3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서울 역삼동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건 기록 열람이 지연되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고 유족들은 그동안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경영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열람실의 사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증거 기록 등사가 가능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기소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증거 기록 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못 봐서 여태껏 준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마르고 하루하루가 진짜 눈물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에 2달 가까이가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채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날아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지제조업 화재, 폭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습도 상태 유지와 화기 접근 금지,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규모 참사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원 총괄본부장의 구속기한은 내년 3월입니다.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연세대의 수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수험생 18명이 이번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능을 봐야 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학생은 공식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대신 진술서나 증거자료 제출로 힘을 보태기로 해 비공식적으로는 50여 명이 소송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구청 측은 불법 숙박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의사들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에 제보된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그 구이용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목살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양명들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는데 서류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습니다. 군도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그 금액이랑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믿은 정육점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값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의심이 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6시까지 기다렸더니만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보급관 중사 겁니다. 요새 관사 외벽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벽 수성 페인트 재고가 좀 있으신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식량 790만 원어치를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는 이렇게 흰색 페인트와 롤러를 미리 주문해뒀지만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박중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박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 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동일범 소행 여부 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육군 관계자는 사건에 사용된 공문은 실제 군부대 것이 아니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팬데믹 당시 공실률이 늘었던 서울 명동 상권, 점점 활기를 되찾고는 있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른 지역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공실률이 커지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위축됐던 서울 명동 상권. 평일 오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에 따른 공실률 회복세를 보여주듯 겉보기엔 임대 문의 현수막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만 못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이들 입점되어서 상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유입되는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청춘의 상징 신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명동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로변인데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통째로 비어 있는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아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게들도 엄청 빈 곳 많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서울 지역 주요 6대 상권 가운데 명동을 제외하곤 공실률이 모두 두 자릿수이며 특히 가로수길을 포함한 강남권은 더욱 심한 모습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공실률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경매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줄면서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상가 낙찰률은 20%에도 못 미쳤고 서울 상가 낙찰률은 15%대로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시대로도 빠르게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앱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업계 1위 배달앱 민족은 쿠팡 이츠 탄만했는데 쿠팡 측은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에는 배달앱 3사 가운데 1위 배달앱 민족 측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만약에 그 무료 배달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1,328원에 손해를 보게 되고, 그걸 배민 배달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1,691원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다. 7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7월 10일 날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어요. 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 수탈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 수수료율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과 무료 배달, 최해 대우 요구 지적에 배민은 쿠팡 이츠의 공격적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대 수수료도 확대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시장 부분에 공정거래 질서가 좀 있길 바라면서 저희가 우대 수수료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최대우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공정위가 제재를 해줘야 된다. 시장 구조를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고 있고요. 예,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포장 수수료율 유료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과 결제를 위해 설치하는 단말기 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문제가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여전한 횡포도 화두가 됐습니다. 주요 4대 분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67%가 가맹점주로부터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현금 결제라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서 신용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과 상생 노력이 미흡해 불려나온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어로 대답한 지난해와 달리 영어로 답변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질의를 듣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금융지원 여부와 수익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체코 측에 제출한 관심 서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체코 정부 입찰 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손해가 나더라도 수주하는 것 같다며 체코가 100% 자금을 투입한다는 등 정보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영향에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장인 29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전 한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지만 위기론이 있는 삼성전자는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한때는 58,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일째 5만 전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29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92%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게다가 오는 24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FN가이드 집계로는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해 5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어쨌든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한 6조에서 7조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이익을 거의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기술력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섰지만 이런 변화가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진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2021년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유족 이름으로 어린이병원에 기부한 3천억 원이 3년 동안 10,000명 가까운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삼성 위기론 속에 이 전 회장의 사주기 행사는 예년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무대에선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꿈을 당당하게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부에 힘입어 새 희망을 품게 된 아이들입니다. 이건희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으로 3년 동안 모두 어린이 9,500여 명이 자신의 병명을 알 수 있게 됐고 3,800명은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소아암과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질병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기부 이후 행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은 어린이들의 말에 미소를 짓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진과 스마트폰 매출 하락 등 불어닥친 삼성 위기론 속에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는 25일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사주기 추모 행사 역시 유족과 사장단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린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의 사주기를 맞아 이재용 회장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그리고 경합주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총반격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 지난 18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해리스 부통령은 4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격차, 사실상 동률입니다. 경합주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는 줄곧 앞서가던 해리스 부통령이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같았습니다. 꼭 확보해야 할 핵심 지지층의 반응도 시원치 않습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38%의 지지율에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고, 흑인 유권자의 72%가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싣고 있지만 2020년 대선 때보다 낮은 지지율입니다. 선거 막판 주도권을 빼앗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Needless to say, mine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 bring to it my own ideas, my own experiences. Frankly, I think it's been the last decade
of the American discourse being influenced by Donald Trump. 이번 주 경합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와 공동 유세를 벌이며 거물을 총동원하고 반트럼프 인사들과 함께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hink about how dangerous and damaging it is to have someone who's totally erratic, completely unstable, someone who has aligned himself with, who idolizes tyrants. 선거 막판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허리케인 대응 실패를 비난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Our country is being crippled and destroyed by Kamala Harris. 15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North Carolina.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도 암살 위험이 커졌다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돈까지 걸고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democracy. So after that point, people cannot register to vote. So more than anything, it's register, register, register.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한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 조지아는 아시아계 인구가 적지 않아서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합주를 가다 권준기 특파원이 조지아에서 전합니다. So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경합주인 조지아주 유세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대에 소개한 타일러 리. 총기 규제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한국계 이민 2세 고등학생입니다. I am here representing Korean Americans that want a better America. And the way we do that is through Kamala Harris. I'm so honored and proud. 조지아주 해리스 캠프는 조지아주의 상징인 복숭아와 해리스 이름 옆에 한글이 적힌 모자와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계인 스트리클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멀리 날아와 조지아주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인 유권자들과 함께 해리스 지지 행사를 열고 가정 방문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Korean Americans can be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We are very politically active. The numbers I hear, over 100,000 people of Korean American descent are here in Georgia. So we're turning out the vote, making sure that we show up and vote. 한국계의 정치 참여도 늘어 투표용지에는 한국계 이름이 과거보다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공화당 배지를 달고 출마한 유진 유 씨는 트럼프 캠프도 한국계 표심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보터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근데 아마 그 민주당이 먼저 이제 아시안들을 저걸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조지아주 인구는 백인이 50% 아래로 내려왔고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과반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는 6%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엔 정치에 관심이 적다고 알려진 아시아계 투표율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9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언론들도 아시아계 표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 판세에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한국계의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our influence is determined by your vote. And the Korean American vo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powerful, certainly in the state of Georgia. 트럼프 주녀가 그 한국에도 두 번씩이나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그 미팅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거 정치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관심이 많아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례 없는 박빙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한인 유권자들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동 문제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통령 특사에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레바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는 단번에 전쟁을 종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치한 기존 유엔 결의안의 보완을 거론했습니다. 1701 was successful at ending the war in 2006. But we must be honest that no one did anything to implement it. 하지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기 위해 레바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작전을 펼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요구여서 국제사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논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비밀리에 다시 접촉했지만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 순방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bringing the war in Gaza to an end, securing the release of all hostages and alleviating the suffering of the Palestinian people. 이스라엘 언론에선 이란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할 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 자금 운반 부대의 책임자를 겨냥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또 하루 전 베이루트 공습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의 현금과 금을 보유한 지하금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광범위한 민간 재산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네,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4% 상승한 배럴당 70.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도 1.68% 오르면서 배럴당 74.29달러에 마감해 2거래일 만에 다시 74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택이 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중동의 정세가 다시 긴박해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0분 면담을 하며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담이 끝난 뒤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면담 뒤 한동훈 대표 측은 앞서 밝혔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결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실에 하고자 한 말은 전했다는 건데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실이 변화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의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한 뒤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거듭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면담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애초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80분 동안의 만남을 마친 뒤 한 대표는 즉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앞서 밝혔던 3가지 쇄신 방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부담되는 이슈들은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 반응을 묻자 대신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친한계에선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요구에 기대했던 답변들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아무런 개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공개 요구로 이미 쇄신의 시동을 건 만큼 이른바 여당 내 야당 전략으로 당정관계 재설정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대로 대통령실이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당정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일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회담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김 여사 문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불통 면담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당정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면 박탈됐던 수사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바뀌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다 뒤늦은 지휘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여진이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심우정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의 수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했던 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김 여사 수사였던 만큼 항고로 서울고검의 사건이 넘어간다면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예고한 만큼 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 총장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년 반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심 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털어낼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지휘부 탄핵안에 대해서는 애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 탄핵 소추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탄핵이 되면은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탄핵 그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뭐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순 소통 오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 접속 차단 시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1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시를 받은 담당 국장이 예고편 차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건에 올리려고 했지만 팀장 반대로 방송이 나갈 수 있었다며 류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영상의 예고편도 방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방송이 나가면 국민적 여론과 영향에 심대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거리 두기를 해온 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이 전공의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임 이사는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 등 학생들은 어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부당한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의 휴학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가사 휴학이나 군 휴학을 신청하였고 학칙에 어긋난 지점이 없는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재정난으로 파행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재로는 돈을 빌려준 대주단과 시행사의 협상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관련 행정기관의 추진 기조도 사업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해묵은 이슈입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2년 전 지방선거 후보 시절 행정협력을 약속했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선된 뒤 시행사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고요. 그 문제를 시장이 회장님 직접 뵙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류 속에도 영 속도를 내지 못하던 사업이 불확실성마저 노출한 국면에서 관련 자치단체의 대응 방향도 관심입니다. 당장 키를 쥔 건 광역단체 전북자치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북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절반가량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행사인 자광에 보증을 서주었던 시공사의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의 심의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변경안이 통과되면 공은 기초단체, 전주시로 넘어갑니다.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300%인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전주시는 자광이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곳을 용적률 500%인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도시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 그리고 밀도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비판과 우려 속에 시행사 자광 측은 사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에는 이 안정화 계획이 정립이 돼서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노른자위 땅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끝내 좌초할지 우여곡절 끝에 순풍을 만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윙! 가을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갈수록 가을철 모기가 늘고 있는데 이제는 모기가 가을 곤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모기 예보는 모기 활동 지수를 기준으로 25 미만은 쾌적, 그 뒤로 25 구간마다 관심, 주의, 불쾌 단계로 나뉘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0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모기 활동 지수를 나타내봤더니 2020년에는 19.2였던 수치가 꾸준히 늘어서 올해는 41.34로 이렇게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모기 예보가 관심 단계인 거죠. 모기는 대표적인 변온동물입니다. 기온이 13도 정도로 떨어지면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10월에도 최저 기온이 높아서 오히려 가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모기의 전성기는 더는 여름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름철 서울 전역에서 디지털 모기 측정기에 채집된 모기 수를 분석해 봤더니 3년 전에 비해 17%나 줄었습니다. 특히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8월은 무려 38%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으로 모기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진 반면 초가을에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모기의 빈자리는 러브버그 등 아열대종 곤충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우리가 알던 계절의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탓에 수확에 들어가야 할 농작물들의 고온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덜 익은 상태로 남은 포도는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 올여름 35도를 웃도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를 따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100박스 까면은 많은 농가는 한 50%, 적은 농가도 한 30%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보여져요. 계속 이 과수 농사를 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밤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오다가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날이 뜨겁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감도 무더위 탓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알이 큰 상급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 산시성 일대에는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10월에 눈이 온 건 1951년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올겨울 혹한을 예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직 초록잎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눈꽃이 날립니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올해 하반기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1951년 이후 가장 이른 강설입니다. 윈강석굴로 유명한 다퉁엔 지난 2일 이후 벌써 두 번째로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허베이성과 스저장, 베이징 외곽 산지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다만 베이징의 경우 기상 관측상 첫눈의 기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北京、天津啊，气温是首次跌破0度，在10月中旬就这么冷，确实是非常少见。 신장, 네이몽구, 헤이룽장 등 최북단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초에 첫눈이 왔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 됐던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유로 지목됩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따뜻해지면 엘니뇨, 반대로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시베리아의 한파와 폭설이 동아시아로 남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해양대 연구팀은 이른 추위에 난방이 빨라지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40% 안팎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겨울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있었죠. 굵어진 빗방울 때문에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중단됐습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오늘 오후 4시에 6회 초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대형 방수포를 덮었다 치웠다를 3번. 예정보다 1시간 6분이 지나서야 기아의 전신 해태의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들의 시구와 시타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선발 원태인과 내일의 호투가 이어지며 5회까지는 팽팽한 영의 행진. 2회 기아 김서민은 홈런으로 확신해 하이파이브까지 했지만 타구가 펜스를 넘지 못했고 3회 기아의 실책까지 더해 노아웃에 2루까지 갔던 유지혁은 김원골이 친 볼에 홈을 노리다 아웃됐습니다.
영의 균형은 6회에 깨졌습니다. 3회 기회를 놓친 김원곤이 정확하게 밀어친 볼이 오른쪽 맨 끝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위력을 발휘하던 기아 네일의 변형 슬라이더 스위퍼가 조금 덜 꺾인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린 빗속에서도 이어지던 경기는 6회 초 더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됐고 결국 서스펜디드가 선언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팀 감독 모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좀 당황스럽고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노아웃 1, 2루기 때문에 또 번트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할지 왼쪽으로 올릴지 아니면 또 김영웅 선수를 상대로 제일 좋았던 선수를 올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서스펜디드는 역대 한국 시리즈뿐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는 6회 초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속개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는 27일 개막을 앞두고 여자 프로농구 6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미디어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선수들은 삼성생명을 뽑았지만 미디어 투표에서는 BNK가, 팬 투표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감독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삼성이 제일 그래도 우승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변화가 없는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갖고 있고요. 주전 선수들이나 뒤에 백업 선수들이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성장해온 삼성이 그래도 제일 안정감 있게. 전 BNK가 우승 후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올해는 좀 백업도 좀 탄탄한 것 같아서. BNK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경기를 워낙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영입됐기 때문에 지난해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발사한 유럽 우주국이 우주 지도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주판 구글 어스를 만들어 우주 암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우리 은하입니다. 2013년 발사된 가이아가 태양을 등진 제2라그랑주 점에서 천체의 위치와 색을 포착해 만든 우주 지도입니다. 지난해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가이아 망원경이 위치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완성할 208기가픽셀, 2080억 화소의 초고해상도 우주 지도가 어떨지 1% 분량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6배로 확대하니 지구에서 6억 7,800만 광년 떨어진 아벨 3381 은하단이 선명히 보이고 150배로 확대하면 4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나선 은하 2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파란색 우주 구름까지 1% 작은 조각일 뿐인데도 은하 1,400만 개가 포착됐습니다. It's what we want to build is a bit like the Google Map, Google Earth for the universe. So you could that anybody in the future can look at the universe and see these billions of galaxies that we are going to map. 최종 목표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천체의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에 영향받아 왜곡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암흑 에너지를 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puzzle here is that we've known since about the late 1990s that the universe is not only expanding, but that expansion is getting faster. Is that behavior constant with time, or is it changing? Is it evolving with time? 유클리드는 우리 은하 너머 어두운 채로 남겨진 하늘의 3분의 1을 6년 동안 샅샅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가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서울 광화문점 현판 공지를 통해 31일까지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재개할 예정이며 당분간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고객 편의를 위해 광화문 본점과 강남점 등 점포 8곳에 한해 하루 2,000부만 판매되며 지역 서점에는 앞으로 열흘 동안 모두 15만 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지방에 최고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가오는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